이제 관절염 혈이 보면은 혈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어느 부위를 뺄까 하는 거는 이제 선택을 하는 그걸 다 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의 관절적으로 한 5회 정도에서 그것이 통증도 없어지고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면 계속 사혈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한 5회 정도를 빼고 어혈이 나왔는데도 통증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건 이미 깨져서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진단은 자가 진단으로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절염 혈이 이제 관절 주변에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부분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는 이제 진단하는 방법이 우리 몸은 어느 부위든지 어혈이 쌓여서 피가 돌지 못하면 피가 못 돈다는 증거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을 그거 보고 인글지를 몰라요. 우리 몸은 신호를 해주는데. 그래서 피가 이게 못 도는 데는 손을 대보면 온도가 차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습기 아니면 개기름이 낀다든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어혈이 쌓이는 데는 마치 그 섬유질화된 것이 딱딱하니 탁구공처럼 이렇게 딱 굳어 있다든가 아니면 말랑하니까 소복이 부어 있다든가 아니면 열감이 난다든가 그 피가 못 돌아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정상이 아닌 그런 비정상을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선택해서 빼거나 한번 눌러봐서 통증이 오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그 관절염 전체 중에서 빼는 사혈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분은 그동안에 이제 약을 드시는 걸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좀 가능성이 있어요. 약을 안 드셨다고 하면은 빼보면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기간으로 보면은 좀 오래돼서 많이 마모가 됐는가 그럼 이렇게 애매할 때는 어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지금 이제 5월달이 아직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시간이 충분하니까 사흘은 일주일에 이제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잠깐 빼는 거는 한 5일 간격으로 한 번씩 빼도 무방해요. 그 대신 철분 보충, 죽염하고는 섭취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이면 그 정도는 빼볼 거예요. 실험 삼아서 지금 방금 내가 일러준 대로 뭐 습기가 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보면 습기가 이게 피부가 뽀송뽀송한 데는 피가 잘 도는 곳이에요. 근데 온도가 차든가 습기가 있든가 개기름이 있겠든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든가 붉게 상기가 된다든가 눌러봐서 통증이 있으면 그게 피가 못 도는지다. 그래 그 군데만 그 관절염 혈자리 선택 부분적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사혈을 하는데 그 같은 자리를 5회 정도 빼봐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그래 이제 소리나 이런 통증 같은 게 현격하게 완화가 된다면 더 빼면 그게 복원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한 5회 정도를 빼도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럼 더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그 기준점은 이제 우리가 사진상에 보면 정상 그 디스크 가운데가 그 물렁뼈죠. 그 디스크 그 연골 자체가 정상이 100이라고 할 때 한 30% 망가진 것까지는 복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이상 이게 얇아지다 보면 어때요? 마모가 돼서 얇아져서 이제 충격에 의해서 깨져서 금이 갔다 이러면은 이제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한번 본인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근데 이제 양약을 오래 안 드셨다고 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제 이런 게 없다는 증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갔을 수도 있고 한 40년이나 지속됐다가 하면 갈 수도 있고 지금 중심 잡기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애매할 적에는 어때요? 뭐 사혈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수술해도 되잖아요. 뭐 사혈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철분 보충하고 주겸수하고 이렇게 타 마시면서 한 5회 정도 사혈을 해보라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안 되면 그때 가서 수술해도 늦지는 않는다. 약을 안 드셨다고 하면 지금 현재 빈혈은 없다 싶거든요. 이게 빈혈이라고 하는 거는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지가 시간이 오래되면은 혈질이 강산성화되고 또 산성화되면은 혈액 속에 있는 지방 단백질이 응고돼서 무릎입니다 이렇게 보태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상황 이렇게 보면은 가끔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들을 이렇게 종종 접하는 수가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원래 신장과 간 기능이 건강해서 피가 맑은 사람들은 이렇게 수술을 해도 이렇게 후유증이 남지 않고 좀 오래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당뇨가 있다든가 고혈압을 앓은 지 오래됐다든가 고지혈증이 심한다든가 빈혈이 있다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그게 이제 병명으로 따지면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가 병명으로 다른 병인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30% 떨어졌느냐, 50% 떨어졌느냐, 70% 떨어졌느냐 이 차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됐네요. 오늘 강의 주제는 조금 난해해서 이 병이 무슨 병인가 하는가를 좀 여러분들도 아시고 또 심전 생리학에다 결부시켜서 강의해 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강의 주제는 심장질환인데요. 승무판 역류와 삼청판 역류. 좀 아마 일반인들은 좀 생소한 증세 같은데요. 건강 검진 결과 미세한 승무판 역류와 삼천판 역류가 있다고 나왔는데 이러한 증상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하는 게 이제 오늘 질문 내용이네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본인이야 이 증세가 이제 질문자는 정확하게 증세를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제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병인가 하는 거를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현대 우리가 해부학에서 나와서 이 증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심전 생리학 쪽에서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심장에는 4개의 판막이 있는데 이 중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 삼청판이다. 우심실로 흘러간 혈액이 우심방으로 역류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삼청이라는 이름은 판막의 첨이 3개인데 유리하여 이에 반해 좌심실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승무판은 첨이 두 개라고 해서 이첨판이라고도 불린다. 우리 몸의 피는 조직을 순환하고 우심방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우심실을 경유해서 산소를 받으러 폐 쪽으로 가게 되고 그 후 산소를 받아온 피는 좌심방으로 들어와 좌심방에서 좌심실을 거쳐 힘차게 전신순환으로 품어내게 된다. 삼천판의 역류가 있으면 전신순환을 한 피가 심장으로 잘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 전신의 혈관의 압력이 높이게 된다. 아주 심한 경우 좌심실에서 피를 품을 때도 영향을 끼치고 결국 폐의 부종까지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삼천판 판막의 역류 정도에 따라서 전신 증상으로 이완되고 그 증세가 심해지면 결국 판막 치환술 등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현대 수술학 경험에서 나오는 이건 이제 현대의학의 모든 설명을 한 거죠. 이제 해부학적으로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 내용 중에서 2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삼천판에 역류가 있으면 전신 순환을 한 피가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 전신의 혈관의 압력을 높이게 된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우리 몸을 한 바퀴 순환하게 되면은 산소를 이제 세포들이 소모를 했겠죠. 산소를 소모를 하고 하면 산소를 다시 받으려고 하면 어때요? 산소는 우리가 폐에서 폐포를 통해서 우리 혈액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산소가 혼합된 혈액이 심장에서 전신으로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피를 끌어오는데 피가 잘 안 당겨오거나 앞에서 안 빠져나가거나 이제 이런 현상이 들어가면은 혈액에 산소가 부족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럼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어때요? 산소 부족은 심장을 더 빠르게 뛰게 하면 혈관의 피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외형상 결과다. 이렇게 이제 이 점을 하나 또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폐의 부종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거는 이제 뭐냐고 하면 이게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 부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산도가 높으면 그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은 게 전반적이면 우리가 부종이고 부분적이면 우리가 복수가 찬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거는 외형상으로 보면 이게 부종인데 부종은 결과고
부종이 올 수 있는 원인을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짚어 나가야 돼요. 그럼 부종의 이제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산도가 높으면 산의 농도를 묽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은 것이 우리가 부종이다. 이럴 때 부종의 직접 원인은 산도가 높은 거다. 그러면 산도가 왜 높아졌느냐 또 이렇게 따져야지. 이게 생리이치의 연결고리죠. 자연계예요. 그럼 산도는 왜 높아졌을까? 근데 이제 산도가 높아지게 된 원인은 우리가 두 가지로 잡을 수가 있어요. 전신 전반적으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도 몸의 산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도 산도가 높아지고 부종이 오고 또 높아진 산의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을 응고시키면 딱딱하게 굳고 또 강산 영양분을 녹여버리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도 갑자기 산도가 높아지고 또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도 산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부분이 원인이 됐냐 하는 거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본질적으로 신장과 간이 기능이 떨어져서 많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산도가 높아졌느냐 또 하는 점과 또 삼천판에 판막이 말하자면 탄력을 잃었죠. 쉽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판막이 우리가 네 개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폐 쪽으로 피를 심장은 여러분들이 공으로 연상하면 돼요. 심장이 이제 공이라고 생각하면 공이 이렇게 싹 수축을 하면 어때요? 심장 안에 있는 혈액이 앞쪽으로 빠져나갔지요. 이게 공을 또 다시 이렇게 팽창이 되면은 또 팽창되는 만큼 혈액을 끌고 들어와요. 그러면 품을 적은 앞으로 나가면 뒤에 쪽이 판막이 막아줘야 되고 이렇게 끌어올 적에는 앞에 쪽에 판막이 이렇게 닫혀줘야 되는데 안 끌려오는 거를 어거지로 끌어오고 안 빠져나가는데 무리한 힘을 하면 피가 딸려올 때나 앞으로 잘 안 맞아나갈 때기는 이게 무리한 힘을 받는 건 오히려 판막 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판막이 무리한 힘을 쓰다가 그 판막이 이제 늘어져 탄력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혈류가 역류되면은 피에 순환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산소를 머금은 혈액을 전신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그게 폐 쪽에서 산소를 머금은 혈액을 충분히 끌고 들어오지 못해서 피에 순환을 못 해주는 증세가 바로 승모판 역류와 삼천판 역류 이제 이런 증세다 이렇게 읽어내면 돼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산도가 높아진 게 보태졌느냐 아니면 단순히 우리가 유전적으로 근본적으로 판막이 기형적으로 잘못돼서 태어날 때부터 역류됐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제 심천생리학에서는 보통 그냥 여유롭게 이렇게 잡거든요. 10세 이전까지는 아무 증세가 없었는데 10세 이후에 발생했다. 아니면 한 7세 이상. 7세 이전까지는 이런 증세가 전혀 없었고 7세 이후에 있다면 이걸 후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적이면 치료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다가 하면 어렵다. 근데 이제 막상 치료 과정에 들어가면은 조혈 기능이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얼굴을 딱 보고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얼굴 딱 보면 아, 이 사람은 조혈 기능이 얼마나 살아있고 이 사람은 조혈 기능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 사유를 하면 금방 피부적인 합병증이 올 거다. 이 사람은 웬만큼 빼도 견딜 거다 하는 거를 판단하고 그게 이제 대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해주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 내용이 이렇게 짧게 오다 보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정확한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포괄적인 것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한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되면 이미 사혈하기 전에 빈혈이 있는가 아니면 또 현대의학처럼 우리가 기저질환,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판단할 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의학은 고혈압이면 고혈압, 당뇨는 당뇨 이렇게 다른 병으로 알지만 심천생리학에서는 적은 병이 연세적 커졌을 뿐이다 이렇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고 하면 이미 신장과 간, 췌장 기능이 떨어진 지가 오래됐다 그러면 조혈 기능이 역시 약하다 이렇게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럼 조혈 기능이 약하다고 하면은 왜 이걸 약하다고 그냥 단정을 내려보냐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럼 뭐예요? 어혈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말초 모세혈관 공간이 100이라고 할 때 어혈이 한 70%를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은 생혈은 30%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혈액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세포가 먹고 소화시킨 배설물이 혼합된 게 혈액인데 30% 혈액 생산 능력밖에 없다. 여기다 또 산도가 높다면 그마저 녹인다.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다고 하면 이미 몸에 혈전, 어혈의 양이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들은 조혈 기능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이제 따져서 하는 건 제가 이제 강사 교육에서 이제 요럴 때는 요렇게 하고 이제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빈혈이 있는가 없는가. 빈혈이 있다고 하는 거는 혈액 속의 영양분이 녹아서 없어진다 소리가 되는 거고요. 기저질환이 있다는 거는 몸에 어혈의 양이 많다.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양이 많다. 그러면 응고된 양이 70%면 순환하면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는 거는 30%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기저질환이 없고 빈혈도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쉬운 거예요. 왜냐? 조혈 기능이 크게 망가지지 않았으니까 별로 피 부족에 의한 합병증이 그렇게 크게 동반하지 않고도 그냥 보사의 균형만 잘 맞으면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혈요법으로 이런 증세가 치료가 가능하냐 하면 저는 그냥 단답으로 얘기해 주면 그래요. 적어도 10살 아니면 7살 이전에는 아무 증세가 없다. 그 이후에 발생한 증세라면 95% 정도는 완치가 가능하다. 그냥 이렇게 그냥 거의 확언을 해버려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치료가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는 재생복원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첫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인체에 있는 모든 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영원히 살까요? 일정 수명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체는 제가 우리 인체의 조직세포를 설명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숲을 보면 포괄적으로 나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나무의 종류가 수백 수천 종류가 된다. 우리 인체도 포괄적으로 보면은 세포지만 그 세포의 종류는 각 조직 기관마다 전부 다 종류가 달라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세포란 말이에요. 그럼 세포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하는데 그 생명체가 영원하냐 일정 수명이 있느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럼 일정 수명이 있다. 그럼 정상이라면 약 45일에서 80일을 사는데 이게 수면세포가 되면은 뭐 3년도 살고 5년도 살 수가 있어요. 수면세포가 되면은. 그건 이제 수면세포라고 하는 거는 사람만 있지 먹이 활동도 운동도 하지 않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람으로 말하면 잠자는 세포를 수면세포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치료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삼천판의 그 판막이 지금 늘어져서 혈류가 역류하고 있어서 피를 잘 끌고 오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또 앞으로 안 빠져나가는 것을 무리하게 심장이 쪼이다 보니까 심장이 부었다. 이걸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가 왜 안 딸려와서 판막에 무리한 힘을 갔을까요? 혈관이 막혀서. 앞으로 품어내는데 왜 안 빠져나가서 심장이 무리한 힘을 쓰다 심장이 비대하게 커졌을까요? 앞에 혈관이 막혀서. 그러면 그 혈관이 말초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서 빼내서 피를 쉽게 딸려오고 쉽게 빠져나가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말초모세혈관 속에 있는 혈전을 녹이고 불려서 빼내버리면은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면 세포의 수명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초모세혈관 속에 있는 그 혈전을 녹여서 싹 빼서 양질의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거냐. 병들고 노후 수면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면 그 늘어졌던 판막이 다시 원상으로 복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심전생장 인체 모든 조직이 이런 기능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의학은 눈으로 해부를 해서 보니까 이 판막이 돼서 혈류가 역류한단 말이에요. 역류하는 게
MRI 사진으로 봐도 요즘에는 조영제를 넣고 사진을 찍어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판막만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해요. 판막이 힘이 없어서 혈류가 역류하니까 이거를 처음에 네이저로 지져보다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잘라내고 꿰매서 팽팽하게 해보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인공 판막 넣는 쪽으로 이제 치료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행위가 심장이 피를 당겨오는데 혈관이 뚫려서 잘 딸려오게 해주고 앞으로 품어주는데 잘 빠져나가게 하는 효능이 있겠느냐. 또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려고 하면 말초모세 혈관이 많이 막혀야 돼요. 또 앞으로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면 말초모세 혈관이 적어도 70% 이상이 막혀야 심장이 피를 품어도 잘 안 빠져나가고 땡겨도 잘 안 따라오다가 판막에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전체 말초모세 혈관의 60, 70%를 막아버리려고 하면은 많은 양의 혈전 어혈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많은 양의 혈전이 만들어지려고 하면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야만 그 합병증으로 많은 양의 혈전이 생겨서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내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 2차 합병증이다, 3차 합병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막만 주물른다고 말초모세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이 소멸돼서 심장이 피를 땡길 때 쉽게 딸려오고 심장에 피를 품을 때 쉽게 빠지다 판막이 무리한 힘을 안 뜨는데 완화해주는 효능이 있겠느냐. 또 심장과 간 기능이 회복돼서 혈전이 더 이상 만들어지는 어혈이 더 이상 만들어지는 걸 차단시킬 수 있겠느냐. 따져보면 그 부분은 제로죠. 그러니까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완치라는 건 없거든요. 근데 심전생리학은 혈전을 불리는 청거식유를 먹으면 피가 도는 데까지는 어때요? 전체가 다 불겠죠. 땡기면 어떨까요? 다 딸려 나와요. 그러면 세포 분열은 판막만 세포 분열을 할까요? 아니면 신장 세포도 간 세포도 인체 모든 조직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즉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만 시켜주면 모든 생명체는 세포 분열을 다 할까요? 한번 스스로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해 보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말초모세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여서 빼주고 또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새로운 혈전이 못 만들어지게 하고 또 세포가 분열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장 속에 유산균이 가공을 한다고 그러면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온도를 높게 해서 유산균과 유익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재생복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스스로 복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결과만 변화 있는 것 갖고 주물르니 완치라고 하는 건 현대화학으로 보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병을 고치는 방법 자체가 어려워서 이게 치료가 안 된 게 아니고 병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 그러니까 판막이 늘어져서 혈류가 역류하면 그것만 바라보고 판막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판막에 이상이 생긴 건 피를 끓고 와도 안 달려오고 앞으로 품어도 안 빠져나가니까 무리한 힘을 받아서 판막이 늘어졌는데 또 피가 안 따라 올라가면 혈관이 막혀야 되고 혈관이 막히려고 하면 많은 양의 혈전이 생겨야 되고 많은 양의 혈전이 생기려고 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져야만 많은 양의 혈전이 생겨서 이렇게 한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면 연쇄적 합병증이 이렇게 일어나는 구조인데 자꾸 해부학적으로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하나씩 끊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아무리 치료해도 완치가 잘 어려우니까 병 치료하는 게 어렵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참 저거 10명 하면 최소한도 9명 반은 남는 병 아닐까. 근데 이제 실제 치료에 들어가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헤모글로비스가 떨어지는 그 피가 부족해서 나오는 그 합병증을 방지하면서 사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부분에 들어가면 사회를 하기 전에 조혈 기능이 얼마나 망가졌느냐. 조혈 기능이 왕성하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들이 이제 많은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몰아빼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일반인들은 조혈 기능이 망가졌는지 안 망가졌는지 어혈이 많은지 어쩌는지는 기존에 이제 기저질환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혈점은 어디냐 이제 하는 거죠. 이제 1차 사혈은 5번하고 32번이 1순위입니다. 그럼 2순위는 30번. 3순위는 8번. 4순위는 9번, 53번, 1번. 여기를 빼주면서
우리가 혈전을 불려서 잘 나오게 해주고 또 산을 해독해서 새로운 혈전을 신장과 간 기능 회복 등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못하게 하고 장기 기능을 회복시켜서 지금 이 내가 나열한 이게 1순위 5번 32번 2순위 30번 3순위 8번 4순위 9번 53번 1번을 빼주면 이게 완치될 가능성은 몇 프로냐. 겸손하게 얘기해도 95% 이상은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쉽게 치료될 수 있는 병. 그럼 이거 여러분들 아마추어라고 해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해줘요. 이렇게 소중한 병을 여러분들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자기 건강관리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 학자들이 고쳐도 이게 완치가 어려운 병을 치료하는 병을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그 노력 없이 쉽게 얻는다. 세상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 이 심천생리학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는 그 모임원에 이제 그 배움원에 가서 배우면 나는 내 건강과 내 가족들의 건강을 부작용 없이 좀 하는 정도만 배우겠다 이러면 하루 3시간씩 열이틀만 교육하면 부작용 없는 안전한 사회율법 익힐 수 있고요. 또 공부하다 보면 재밌잖아요. 아, 나도 이걸 배워가지고 의사는 되지 못해도 남을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는 될 수 있다더라. 그럼 이걸 배워서 남을 가르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한 2년 공부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심천 이 생리학이 좋은 점이 뭐냐면 오늘 배우면서 오늘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사혈하기가, 그래서 저도 이것도 그러잖아요.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그 완치된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학문으로 보면 어떻게 한 번 치료되면 10년, 20년이 유지가 되냐. 제가 한번 다른 사례를 내가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어느 분이 그 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전신에 물집이 잡혀가지고 따가워가지고 눈치도 못하고 엄청 고통을 많은데 병원에서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완치가 불가능하다 그래요. 그 내가 보면 그게 왜 그렇게 물집이 많이 생겼을까? 몸에 산도가 높아서 한마디로 피가 썩어서. 근데 피를 맑게 유가하려고 하면 요산 약산은 신장이 여과하고 중산 탄닌산은 간이 여과하고 이때 신장과 간을 해결을 못하면 혈질이 강산성화되면 피가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강산을 해독하는 기술도 없어. 신장과 간을 그대로 놓고 재생 복원시키는 기술도 없어. 그래서 물집이 생겨갖고 따가우면 진통제 쓰고 면역기능 떨어지면 항생제 쓰고 항생제 쓰서 안 되면 스테로이드 쓰고 호르몬제 쓰고 그게 치료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냐. 근데 이분이 조언을 가하고 배워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사혈했는데 물집 안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 좀 쉬었다가 다시. 그래서 이제 한번 치료가 되면 10년, 20년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원리는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혈관이 막혀서 피가 못 도는 거나 하수도 구멍이 막혀서 물이 못 내려가는 거나 이치를 보면 동일하다. 이치를 보면. 우리가 하수도 구멍도 꽉 막혀서 물이 못 돌면 어때요? 하수도 물이 안 내려가면 고여있는 부분은 썩어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산도가 높아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수도 구멍이 못 내려가려면 찌꺼기가 막혀야 되듯이 우리도 혈관에 피가 못 돌라고 하면은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딸려오고 품어도 안 빠져나가면 말초 모세혈관이 막혀야만 그런 부작용이 나서 심장 판막이 쉽게 얘기하면 무리만 힘을 쓰다가 판막 인대가 늘어나서 그게 그쪽으로 혈류가 역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뒤를 우리가 빼줘서 피를 잘 딸려오고 잘 품어지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뚫은 데가 다시 안 막히려고 하면 8번 신간혈을 사혈해서 새로운 혈전을 못 만들어지게 해야 한번 뚫어놓은 데가 계속 열려있기 때문에 그게 10년이고 20년이고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수면세포가 돼서 늘어진 피부들도 영양공급과 피끼리 뚫려서 영양공급과 산소 공급이 되면 다시 세포 분열을 시작하면 병들고 노후세포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면 재생 복원이 되는 건 상식이지. 이게 뭐 치료가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심장질환은 그냥 10명 하면 적어도 겸손하게 얘기해도 9명 이상은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 근데 단지 한번 치료가 되면 10년, 20년 이렇게 유지가 되려고 하면 8번까지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효과는 5번, 32번, 30번만 빼줘도 우선 당장은 호전 반응 나타날 거예요.
근데 조금 좋아진다고 8번을 안 빼고 그냥 놔두면 2, 3년 지나면 또 그렇게만 빼도 2, 3년은 갑니다. 2, 3년은 유지돼요. 현대의학은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서 약기운으로 살지만 우리는 어때요? 제가 식물이나 동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조상이 같기 때문에 삶의 생리치는 동일하다. 밭에 우리가 곡식을 심어도 자라는 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라요. 그러면 식물도 세포 분열이 하려고 하면 영양 공급이 돼야 되고 영양 공급이 돼야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우리 인체 세포들도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일어나지 않고 세포 분열이 될까? 우리는 어떤 약의 강제 기능으로 치료하려고 아니라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는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근 한 1년, 어혈이 잘 나오면 한 1년 걸리고 근데 이거 변화가 이게 호전이 될까 안 될까는 본인이 컨디션으로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 컨디션도 이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사혈하기 전에 자신이 가장 건강할 타이밍이 한 15세 이전이거든요. 15세 이전에 를 기준 건강할 때 그때 기준이라 정상이 아닌 거 노트에다 다 적어놓고 사진도 찍어놓고 그래놓고 이거를 체세포의 수명이 약 45일에서 80일을 산다고 하면 이게 병들고 수용세포가 떨어져 나가고 자식세포가 태어나는데 80일 걸린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 3개월 정도만 되면은 호전 반응은 나타납니다. 그러면 방금 한 대로 이게 치료가 될까 안 될까 실험해 보려고 하면은 처음에 사혈을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한 5, 6회 하는 거 가지고는 철거치기하고 염분 보충만 해도 피부조가 안 일어납니다. 이제 어혈을 잘 나오게 하려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어혈이 좀 나오고 호증이 나타나면 아 이거 나올 수 있다 확신이 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로 말하면 그냥 올 보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다면 고혈압도 치료가 돼야 되고 당뇨 초기라고 하면 당뇨도 치료가 돼야 되고 고지혈증이 있다면 고지혈증 치료가 되고 그러고 삼천판 판막도 원상으로 돌아와야 이게 완치가 되는 거지 판막 하나만 고칠 수 있는 의술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거 고쳐놔야 피를 땡겨도 안 딸려오면 어때요. 그러고 혈전은 어떨까요.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지 않는 이상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만들어져서 계속 보태지지 줄어들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요법을 이렇게 대중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하게 많으면서 이제 좀 안타까운 점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제 강의 들어보면 이런 말 가끔 하죠. 옛날 사람은 못 먹어서 오는 병이 많았고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 많아요. 왜냐? 우리 인체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먹지 않고 숨쉬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체는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먹고 숨을 쉰다고 하는 건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에 필요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혈관이 막혀버린단 말이에요. 또 너무 적게 먹어버리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사회라는 사람들이 공부를 좀 제대로 배우면 우리 인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는 먹고 싸고 숨쉬고 이게 기본 틀이다. 근데 옛날에서는 못 먹어서 오는 병이 많았고 요즘은 많이 먹어서 오는 병이 많았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영양분이 100이 필요한데 우리가 150을 먹었다. 그럼 50은 너무 많이 먹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단식이나 이런 거를 해서 50이 줄어들 때까지 먹으면 몸이 좋아집니다. 근데 50이 줄어들 때까지 우리가 단식을 해서 몸이 좋아진다고 해서 단식을 더 지속해서 100 밑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병으로 커져요. 그래서 체세포 수가 영양 공급이 줄어들 만큼 체세포 개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럼 체세포 개체수가 줄어들면 혈액을 생산하는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의 균형, 먹이사슬 연결고리의 균형이 깨져가지고 한번 크게 망가져버리면 참 힘든 상황이 많이 도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면서 이렇게 난처한 게 뭐냐고 하면 저는 이렇게 어떤 사물을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치료 방법들을 연구해서 찾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의 이렇게 학문들을 보면은 이렇게 한 부분씩 끊어서 공부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남의 공부해 놓은 걸 너무 신랄하게 얘기를 해주자니 내 마음도 편치 않고 또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쁠 것 같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답답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한두 사람도 실패하는 거 보면
참 내 말귀를 저렇게 못 알아듣까 하는 이렇게 안타까운 점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깊이 하려고 하면 좀 유튜브도 많이 좀 보시고, 이왕이면 배우면에 가서, 요즘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먹고 살 만큼 가니까 사니까 병원에 자주 가니까 자기가 무슨 병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회를 하죠.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좀 힘드는데, 요거 좀 가라앉고 나면 병명마다 피의 색깔, 냄새 전부 다릅니다. 사람마다 몸 부위마다 어혈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전부 다르거든요. 그러면 어혈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는 걸 알고, 어혈이 안 나오는 사람은 결과가 어떤가, 어혈이 나오면 어떤가, 보사의 균형을 안 맞추면 어떤 부작용이 오는가, 이거를 알고 달아드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누가 사혈해도 좋아졌으니까 나도 한번 좋아지겠지 해놓고 보사의 균형도 맞추지 않고 그냥 사혈하다가 안 좋아지면 아 이거 잘못됐어 그러면 내가 그렇게 가르쳐도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심전생리학도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명색이 우리가 의과대학에 가려고 하면 머리가 수재들이 천재들이 의과대학에 가잖아요. 그런 분들이 10년 이상 공부해야 의사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이 심전생리학을 연구해냈어요. 이 방법이 결국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가 막히면 무슨 병이 오는가 하는 이 사혈요법이 50%고 처방학이 50%인데 이 두 가지 다 설명하려고 하면 400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내가 일일이 그거 다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마른 사람, 아쉬운 사람이 샴판다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배워서 이걸 부작용 없이 하는 거를 익혀야 되는데, 그냥 너무 쉽게 간단하게 부항기름 어디 아프면 어디 아픈 것만 어디만 빼면 되는가 이것만 배우게 하다가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서 오는 그 부작용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헤모글로빈 수치도 10 밑으로는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요. 10까지, 그래서 10까지 떨어졌을 적에는 12.5 금방 올라갑니다. 철것이 연것이기 죽음 이렇게만 먹으면 금방 올라가는데 10에서 8까지 떨어지면 또 먹어시기 먹는 게 자꾸 늘어나요. 그랬다가 또 8에서 4까지 떨어지면 비용은 2배, 3배 들어가고 고생은 죽게 하고 모든 병은 악화되고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모든 병이 악화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혈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모든 증세가 호전이 나타나다가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면 일시에. 그래서 제가 사혈하는 거 보고 여러분들 총량제라는 거 알고 계세요? 결국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가 어혈을 빼낸 양만큼 결국은 생혈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넣어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정상일 때 정상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항상 보사의 균형을 맞추는 거 머릿속에다 꼭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쉽게도 접근하지 말고 너무 어렵다고도 생각하시지 말고 처음에는 그냥 앞서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시키는 대로 잘 따라서야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좀 적게 겪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사회라면 책만 보고 어깨너머로 배운 사람이 머리 아플 때 1번, 9번만 빼도 머리 아픈 거 낫는 사람 90%는 될 겁니다. 근데 이게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기 전까지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를 하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쉽게 떨어질지 안 떨어진 사람이 이제 구분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걸 배워보면 손대기 전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 공부를 다 해보면은요. 그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레르기 비염으로 20년을 고생했다. 두통으로 20년을 고생했다. 근데 두통은 20년을 고생해서도 1번, 9번을 빼서 어혈이 안 나오면 변화가 없지만 어혈만 나오면 97% 치료가 될 겁니다. 근데 8번을 안 빼면 3년에서 5년 지나면 다시 두통으로 와요. 또 비염도 20년을 앓았다고 해도 47번 빼서 어혈만 나와준다면 치료됩니다. 또 3년에서 5년 가요. 근데 8번을 빼서 살아온 어혈이 못 만들어지게 해주면 적어도 10년, 20년은 같은 증세가 두통이고 비염이고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손을 대면 어혈이 잘 나오면 한 1년 걸리고, 저기 하면 1년 6개월 걸려도 일주일에 한 번 사혈하면 한 달에 4번밖에 안 되고 1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 아니다. 두통이고 고혈압이고 이런 10년 아니라 20년을 치료해도 완치가 안 되는 병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고칠 수 있다고 하면 1년 6개월이 별로 긴 시간이 아니고, 이거를 아마추어 실력으로 내 가족들과 내 건강만 부작용 없이 하는 것만 배우겠다 하면 하루
3시간씩 열이틀을 못 배워서 그걸 시행착오를 겪는다. 그건 약은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남을 배우려고 하면, 가르치려고 하면 한 2년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들 자신 건강하는데 그 정도 시간을 할애하고, 또 우리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먹어야 살잖아요. 그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정 비용을 이게 감내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너무 그거 아낀다고 아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작은 거 아끼다가 너무 큰 고생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하는데 이 심천세기약이 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돈 주기 억울하면은 큰 병이 오기 전에 책에 써놓은 그대로 236, 236, 238, 238 이렇게 사열해서 큰 병이 오기 전에 미리 사열하면은 큰 병이 왔을 때 어혈의 양을 막 엄청 많이 모아놓고 한꺼번에 빼려니까 힘들지. 제가 보면 중학생 때 한 번 빼고 또 한 20년 후에 한 번 빼고 또 20년 후에 한 번 빼주고 하면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생 총량제라고, 결국 우리 몸이, 내가 책에 이렇게 써놨잖아요. 말초 모세혈관을 100으로 볼 때 50%가 막힐 때까지는 아무 병이 안 오고 어떤 병을 하면 50% 이상 막힌다. 자기 나이 퍼센트만큼 말초 모세혈관이 막히고 90% 이상이 막히면 심장이 피를 당겨도 안 딸려고 품어도 안 빠냐면 심장에 멎어서 사망에 이르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게 생리 공식입니다. 피만 들어오면 세포분열은 모두가 영원히 세포분열은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런 거를 알면은 자신의 건강 관리, 요즘에 지금 치매 환자, 고혈압 방송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20대, 30대가 고혈압 환자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아주 귀했어요. 요즘은 너무 이제 많이 먹고 또 어떤 양의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양약들이, 화공약품들이 결국은 신장과 간을 망가뜨려 가지고 결국은 이건 장기가 못하는 걸 약의 강제 기능으로 하는 거는 우선 당장을, 우리가 통증이 올 때 마취제 먹으면 통증 못 느끼니까 안 아파요. 그럼 안 아프다고 내 몸이 건강할까요? 고지혈증이 있다고 해도 혈중량이 좀 녹으니까 피가 묽으니까 신장 기능이 회복된 걸까요? 이건 뿌리 뽑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건강 관리를 한다는 거,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을 올 보링한다는 마음 가지고 자신의 건강 관리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 기저질환 때문에 이게 고생하는 세상은 좀 이렇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우리가 심천생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차분하게, 그럼 요점 정리합시다. 지금 이 질문 내용한 분은 빈혈이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설명했죠? 철거식이 보충하고 주경수 보충하고 5번, 32번 1순위, 30번 2순위. 요 두 군데만 우선 빼보라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 이제 피가 돌고 산소가 포화되고 저기 하면 호전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거 근본 치료를 하자. 이렇게 달라들 수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큰 부장부인데 본격적인 사회를 적에는 이제 영양분, 철분, 염분, 보사의 균형, 혈전을 불리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해야 되지만 이게 치료가 될 건가 안 될 건가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심장질환은 우리 방법으로 아주 치료 효능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려면 5번과 30번에서 솜에 빨아들이는 피가 적어도 10% 이상 나올 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또 다음 주에 봐요. 네, 반가웠습니다.